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저희 장르가 머니 그동안 많이 보고 싶으셨죠? 오랜 휴방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최종혁 기자가 우리 장르가 머니의 새로운 진행자로 합류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장르가 머니에 합류하게 된 최종혁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 제가 JTBC 공식 트민남인 거 아시죠? 네, 제가 그 트렌드, 이 최신 트렌드를 이 장르가 머니에서 많이 접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진행자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신 정보와 알찬 정보들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데요. 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박시동 평론가님, 그리고 경제산업부의 임지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거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즘 주식창 아침에 열어보시기 참 두렵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시장은 한 치 앞을 모른다라고는 하지만 요즘 주식시장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이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변동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증시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거나 또 너무 빨리 식거나 할 때 갑자기 잠깐 멈춰라고 하는 게 사이드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아예 경기를 쉬자라고 하는 게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있거든요.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긴급하거나 무슨 재해가 발생했거나 할 때 발동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지금 7월에만 벌써 서킷 브레이커가 2번씩 발동이 됐어요. 네. 얼마나 변동성이 큰가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 증시가 변동성이 커졌나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ETF와 레버리지 ETF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두 종목의 비중이 우리 시장에서는 이미 60%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만약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면 이미 60%에 해당하는 비중의 코스피가 흔들거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1차 충격파가 오고 나면 이 두 종목을 담고 있는 ETF가 엄청 많아요, 우리 시장에. 네.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한번 건드려주면 그 ETF는 똑같은 등락폭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비중의 ETF에 들어있는 나머지 상품들도 동시에 팔아야 됩니다. 즉, 무차별성이 생겨요. 다른 종목도 이유 없이 억울하게 폭락을 맞는 사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무차별성이 한번 생기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 봤더니 최근에 다시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이 또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한 배 올라가면 2배 이익을 주고 네. 한 배 떨어지면 2배 손실을 주는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이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가 이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증폭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삼성과 하이닉스, 그다음에 ETF,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두 종목의 변동폭이 한 번 움직여지면 곱하기 3이나 4 정도까지로 변동폭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삼성이나 하이닉스 비중만 ETF에서 60%가 넘어간다. 뭔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반도체를 향해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정부도 메가 프로젝트, 아주 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예요. 맞습니다. 워낙 이 규모가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과연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뭔지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예산, 투자 규모부터 살펴볼게요. 800조 원. 우리나라 올해 한 해 총 예산이 782조라고 해요. 근데 800조 원이라는 건 그걸 뛰어넘는 금액이잖아요. 대체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네, 이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전 공정과 이 만들어진 칩을 검사하고 또 포장하는 이렇게 패키징이라고 불리는 후 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이 호남 클러스터가 처음 조성된다고 얘기 나왔을 때는 아마 후 공정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제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공정의 경우에 너무나 전력 용수 부분에서 압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후 공정이겠지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전 후 공정을 모두 아우르는 공정이 이제 돌아가는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기씩 4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고요. 총 400조씩 800조 투자가 부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00조. 사실 좀 감이 안 오는 예산이- 숫자긴 하죠. 저희가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니까. 네, 너무 커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좀 남아요. 근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게 이 칩을 만드는 공장, 팹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천 가지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따라 붙어서 이런 산업 생태계를 꾸려야 하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이 따라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뿐만 고급 인력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반도체 산업 핵심인 인력을 위해서 호남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거점 국립대를 육성해서 이 반도체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약속도 내놨고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막대한 용량의 용수, 전력을 이제 끌어다 쓸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갖추어 주겠다. 그거 정말 빨리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하루에 한 65만 톤 정도의 용수가 필요한 곳이 바로 반도체 팹인데요. 그리고 이 용수를 어디서 끌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 호남 기반을 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에 있는데 이 영산강 유역은 평소에는 용수가 훌륭하지만 갈수기에 가뭄이 이르렀을 때는 또 물 부족이 심각한 곳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두고 정부가 이 호남 지역의 댐들을 다 끌어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른바 하나의 반도체 도시를 네. 꾸려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 네,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모가 뭐 800조 원입니다. 예산이 800조 원이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인데 뭐 기업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이거를 곧바로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돈은 어떻게 투입이 되는 거죠, 평론가님? 네, 이 돈이 이제 한 번에 기업만 부담해서 투입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정부와 기업이 어느 정도는 역할 분담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10년에 걸쳐서 투입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중요한 인프라 시설에 일단 투자를 하게 됩니다. 도로를 깔고요. 전력망을 다시 만들고요. 용수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런 어떤 인프라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정부는 이 투자를 위해서 이제 반도체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통해서 아마 자금을 만들어서 투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중요한 기반을 다 깔아놓고 나면 그 위에 이제 기업들은 딱 공장만 지으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가 나눠질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한 번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리 우대라든지 초저리 상품을 통한 우회 지원 같은 걸 통해서 기업들이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약간 공공의 역할을 조금 보완할 걸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이군요. 이 클러스터 입지를 놓고도 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도권에 공장을 짓긴 어렵겠죠.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근데 많은 후보지 중에서 광주 군 공항 부지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호남권 클러스터 투자 계획이 나온 첫날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광주를 콕 집어 얘기하면서 광주에서도 어디냐를 두고 막 7군데 후보지가 막 나오면서 일대가 들썩였습니다. 결국 지난 월요일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이 됐는데요. 군공항이다 보니까 이 250만 평 땅이 다 국방부 소유이고 그렇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 땅을 사들이고 보상해주는 그 지난한 절차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광주 도심이나 KTX역에서 멀지 않아서 이런 인재들이 오기에 또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다는 점, 또 주변 국립대 등 인력 양성 기반을 갖추고 또 호남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훌륭하다는 점도 또 뒷받침되는 점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우리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이 아리백 인증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리유저블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100%를 써서 돌린 공장에서 나온 칩만 우리가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건데 이게 뭐 국제 규범도 아니고 법도 아니지만 사실상 이런 강력한 고객사들이 요구를 하고 나서면 이 가격 협상이라든지 계약에서 또 불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기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속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다른 업계에서는 이걸 지키지 않아서 일부 계약이 무산된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전닉스의 경우에는 전환율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지금 한 2040에서 50년까지 아리백을 채워보겠다라는 계획인데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 아리백을 이제 성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어서 화석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을 해놓고 그것을 돈을 주고 녹색 에너지를 쓴 것으로 치는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호남은 이렇게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뒷받침되는 곳이니까 평소에 과잉 생산돼서 남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부의 이제 계획인데, 하지만 이 바람과 햇빛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에너지라는 것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걸 저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또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최근에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기존에 이 전남에 깔려 있는 한빛 원전 부지에 2기의 원전을 더 지을 부지가 있다. 그리고 울산 울주에 있는 부지에 또 2기의 원전을 더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기후에너지 장관이 보고받았다라고 국민에게 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의 혁신에 가까운 행정 인허가와 여러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남은 숙제들이 좀 중대한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근데 이미 저희 장르가머니에서도 한번 다녀왔거든요. 용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서 삽을 뜨기까지 한 6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지난한 절차를 밟아서 이제야 시작을 하는데, 호남의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연히 우려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우리가 정말 인허가랑 뭐 규제랑 다 해결해줄게 이러면서 빨리 속도전으로 이 용인 클러스터에 이제 계획된 것들을 빨리 풀어나가는 것부터 이제 착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삼성은 그렇다면 우리가 한 7년 정도 공기를 앞당겨 볼게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2년 정도 앞당겨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좀 지원해주는 대신 기업 측에서도 우리도 빨리 속도를 내보겠다. 네.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그럼 일단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전형적인 뭐 수요와 공급에 따른 뭐 사이클 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반도체 산업이 언제까지 호황일까라고 뭐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좀 살짝 너무 장밋빛으로만 예상한 좀 살짝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 영업이익을 110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 배경이 뭐냐? 주요한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가 퀘스천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 높은 가격이 결국에는 자기네들 제품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쪽으로 가격이 전이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소비자라든지 이쪽까지도 계속 전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격을 통한 현재의 반도체 호황은 어느 시점 되면은 멈출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적으로 생산을 늘려서 그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AI를 확산시키고 그 안에서 가격으로 올라갔던 마진 말고 이제는 더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전환을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수요가 거꾸로 줄어드는, 공급이 딸려서 수요까지 줄어드는, 반도체 공급 업체까지도 불황에 빠지는 이런 사이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사이클이 유지되는 선에서 이 사이클이 죽지 않는 그 기간 안에 생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양적 기반을 네. 늘려놓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니, 그 듣고 나니까 이 클러스터 조성이 좀 성급하다기보다는 빨리 서둘러야 되는 이유도 또 납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갖게 될 확실한 강점 뭐가 될까요? 네, 일단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800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거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조 단위의 생산 유발 효과가 비수도권에서 일어난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성공한다면 정말 이 정부의 역사적인 과업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자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한 1980년대쯤에 낙후됐던 그 농업 도시였던 신주 단지를 국가 산단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게 될까 하는 이제 의심도 있었지만 온갖 혜택과 또 지원을 부어준 결과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모여드는 반도체 도시로 이제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서 신주 단지 하나에서 거의 대만 GDP 10에서 15%에 달하는 매출이 나온다라는 평가가 있었을 만큼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이 HBM의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AI 초호황이 왔을 때 이 사이클에 제때 올라타야 한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면서 속도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전 세계가 지금 뭐 HBM RE 중이잖아요. 이렇게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임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우려가 더 컸는데 이거 또 다른 나라한테 주도권 뺏길 수 없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렇죠.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큰 역대급 규모의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 주식시장이겠죠. 아마 김양은 아나운서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이 발표를 한 직후에 좀 이런 발표가 호재로 작용한 주식이 있을까요, 평론가님?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 일단은 인프라도 건설되고 공장도 건설되고라고 하니까 건설 이 단어가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발표 직후에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특히 이 광주, 전남 이쪽 호남 쪽에 기반을 둘 건설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또 지역에 이 기반을 둔 남화토건, 남화산업, 동양파일 등 건설 관련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편으로 또 그러면 나중에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지라고 하니까 그럼 소비가 좋아지겠네라고 해서 광주 신세계 주식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소비가 늘어? 그러면 지역 소주도 많이 마시겠지라고 해서 지역 소주 업체인 보혜양조 주식까지도 올라가는 와. 현상을 보여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투자 경보 이후에 4거래일 만에 다시 70%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70%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이제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적도 있었고요. 네. 남화토건, 남화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기간이.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관련한 수주를 정말로 받고 지역의 소비가 정말로 늘어서 현찰이 장부에 딱딱 꽂히는 데까지는 타임렉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테마 형성을 가지고 당장에 돈이 된다,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기 테마주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용인에 이어 호남까지 이 세계 최대의 AI 메모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계획대로 얼마나 잘 실행되느냐일 텐데요. 이 큰 프로젝트인 만큼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앞서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장르가머니에서도 굵직한 진행 상황과 또 주변 업황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투자하실 때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